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서울 교육통계에 따르면 저출산의 여파로 서울 학생 수 100만 명 선 붕괴가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학교는 학생이 이틀 이상만 결석해도 가정 방문 등을 통해 출석을 독촉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입니다.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틱장애로 치료를 받은 환자 수는 16,000여 명으로 이 중 10세 미만의 환자가 3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성장기에 틱장애가 나타날 경우 ADHD, 즉 주의력 결핍장애는 물론 나아가 학습장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틱 증상이 나타난다면 하루빨리 전문기관의 치료를 받으셔야겠습니다. 육아포커스 첫 소식부터 만나보시죠. 서울 학생 수가 1년 전보다 4만 7천여 명 줄어 100만 명 선 붕괴가 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교육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학생 수는 올해 4월 1일 기준 107만 7,020명으로 1년 전보다 4.2% 줄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로 서울 학생 수는 앞으로 1, 2년 사이에 100만 명 선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학교 급별 학생 수는 유치원 9만 1천여 명, 초등학교 43만 6천여 명, 중학교 23만 9천여 명, 고등학교 29만 9천여 명이며 중학교 학생 수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아버지 학력이 높거나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들의 교육 성취 기회가 많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병기 서울대학교 교수는 2005학년도와 2011학년도 수능 성적 자료를 비교한 결과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가구 소득보다도 아버지의 학력 수준이 교육 성취 기회에 더 강한 영향을 끼친다고 전했습니다. 주 교수는 현재 각 대학이 도입한 가계경제력, 출신 지역 중심의 기회균 등 선발제가 교육기회 불평등 해소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부모의 학대와 방치 끝에 6살 된 입양딸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아동관리 감시망에 또 한 번 구멍이 뚫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이를 막을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포천 아동학대 사건에서 6살 입양딸은 숨지기 전까지 석 달간 어린이집에 나오지 않았지만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 초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부천 초등생 시신 훼손 사건의 희생자는 학교를 결석한 지 4년 만에 냉동실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또 부천에서 학대로 숨진 중학생 딸을 10개월간 방치한 목사 부부가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장기 결석 중이었습니다. 정부가 이런 아동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앞으로 학교는 학생이 이틀 이상만 결석해도 가정 방문 등을 통해 출석을 독촉해야 합니다. 또 아동학대가 확인된 초중학생은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전학을 갈 수 있고 전학 예정 학교에 이를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각 시도 교육청에는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전담기구도 설치됩니다. 정부의 대책이 효과를 내려면 동시에 철저한 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포천 학대 사건의 경우 아이가 병에 걸렸다는 양부모 말에 석 달 동안 어린이집과 당국에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아동학대 소식을 들을 때마다 분노와 안타까움이 교차할 수밖에 없는데요.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한 아동학대 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형량은 가볍기 그지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겨울 집안 욕실에서 찬물을 맞으며 학대에 시달렸던 신원영 군. 원영이는 결국 계모의 학대를 견디지 못해 숨졌고 계모와 계부는 시신을 안매장했습니다. 검찰은 계모와 계부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1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을 선고했습니다. 태어난 지 3개월도 안 된 딸을 분유를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20대 부부. 피를 흘리며 우는 아이를 재차 떨어뜨린 친부에게
검찰은 20년 징역살이를 청했지만 법원은 징역 8년으로 뚝 잘랐습니다. 특례법인 아동학대 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솜방망이 처벌이 여전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최근 2년간 아동학대 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2014년 9월 아동학대 가해자 기소율은 80%를 넘어섰다가 지난해 54%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구속률 또한 2014년에는 5.6%였지만 올해는 4.3%로 감소했습니다. 반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지난해 7천여 건에서 올해 8월까지만 10,000건이 넘어선 상황. 옆집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리면 신고하는 이웃이 많아졌는데 처벌이 약하다 보니 아동학대 범죄 예방 효과가 낮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를 여전히 훈육하는 부모와 말 안 듣는 자식 간의 가정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미약한 처벌로 이어진다고 지적합니다. 독감 예방접종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백신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가격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누구에게 어떤 백신이 더 효과가 있는지가 중요할 듯합니다. 노인과 영아를 대상으로 한 독감 무료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무료 접종자들이 맞는 백신은 3가 백신 한 가지입니다. 일반인들은 돈을 내고 맞아야 하는데 3가 백신, 4가 백신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3가 백신은 3가지 독감 바이러스, 즉 A형 바이러스 2종류, 그리고 B형 바이러스 2종류 중 하나만 예방할 수 있습니다. 4가 백신은 4가지 바이러스에서 모두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4가 독감 백신은 B형에서 유행할 수 있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하나가 더 추가된 거거든요. 그래서 인플루엔자 유행이 좀 불규칙할 수도 있기 때문에 4가를 맞게 되면 어떤 그런 불확실한 유행 패턴에서 조금 더 안전하게 커버할 수 있다. 3가의 접종 비용이 3만 원 선이라면 4가는 3만 5천 원에서 4만 원가량으로 좀 더 비쌉니다. 무료 접종 대상자라도 4가 백신을 맞고 싶으면 돈을 내고 4가를 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누가 어떤 백신을 맞아야 하는지 의료기관에서 설명이 부족해 대개 3가 백신을 선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노인, 영유아, 만성질환자 등 독감 고위험군은 4가를 맞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전성이나 유효성이 3가 백신에 비해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분들은 4가 백신을 맞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게 인플루엔자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평소 건강한 사람이라면 3가도 충분합니다.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협박과 성범죄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성에 쫓겨 아파트를 황급히 빠져나가는 여성. 결국 아파트 주차장에서 붙잡히고 맙니다. 주민들이 오가는 대낮이었지만 남성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협박과 스토킹을 이어가다 결국 살해한 겁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 대상 협박 범죄는 2010년 1,670건에서 지난해 4,700여 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협박 자체는 강력범죄는 아니지만 살인이나 강간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전조가 될 수 있습니다. 살인과 강도, 강간 등 여성이 피해자인 강력범죄 비중은 80%에서 85%로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범죄 피해 비중은 67%에서 79%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성풍속 범죄도 2010년 3,730여 건에서 지난해 9,870건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인터넷이나 SNS 활성화 등으로 신상이나 생활이 노출되면서 여성이 범죄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인터넷 매체뿐만이 아니고 각종 사회 방식에서도 범행의 기회 구조가 여성이 피해자가 되는 것이 많아졌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묻지마 범죄는 물론 면식범에 의한 스토킹 범죄 등의 처벌 수위도 한층 높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집 전화 대신 휴대전화만 사용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죠. 이런 분들이 위급 상황을 당하면 당장 구하기 어려울 수 있어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지난해 경기도의 한 경찰서로 목을 매 자살하겠다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가진 단서는 휴대전화 번호가 전부였는데 다행히 카카오톡 기능을 잘 아는 경찰관이
우여곡절 끝에 여성의 집 주소를 알아내 간신히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전화번호로 주소 조회가 가능했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었지만 현재 경찰과 소방당국이 휴대전화로 집 주소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독거노인 등 집 전화 없이 휴대전화만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위급 상황 시 대처가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살 의심자나 위급 환자, 범죄 피해로 집 주소를 말하지 않고 전화를 끊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사실상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 현재 기지국을 통해 GPS로 반경 1km까지 추적할 수 있지만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등이 모여있는 주택가에서는 사실상 도움이 안 됩니다. 주소를 받으려면 수사기관이 해당 통신사에 의뢰해야 하고 빨라야 30분에서 2시간까지 소요됩니다.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겁니다. 통신 주요 3사가 아닌 알뜰폰 통신망의 경우는 공조를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독거노인 등 1인 세대는 739만 명, 전체 세대 중 34%. 개인정보 보호를 남용하지 않는 선에서 위급 상황 시 주소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제11회 임산부의 날 기념식이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10개월의 설렘, 행복한 내일의 두드림을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박문규 보건복지부 차관, 최규영 인구보건복지협회 사무총장, 자사 배우영 사장을 비롯한 사회 각계 인사와 임신부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오늘은 임산부의 날로서 10월 10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임산부들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하기 위해서 오늘 행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박문규 차관은 기념사를 통해 행사에 참가해준 임신부 여러분과 가족에게 감사하다고 전하며 하루빨리 임신부를 배려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에는 출산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쓴 유공자를 위한 정부 포상이 이어졌는데요. 김병일 서울대 교수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고 박수경 한림대 부교수의 2명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이후에는 축하 공연으로 비커밍맘 갈라 콘서트가 열렸는데요. 부모가 되기 위한 가슴 벅찬 280일을 소재로 한 공연에 현장에 있는 임신부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임신부를 위한 다양한 부대 행사가 열려 뜨거운 호응을 얻었는데요. 비누 꽃바구니 만들기 코너에서는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며 차근차근 꽃바구니를 완성해 나갔습니다. 뱃속 아이와 함께한다는 생각으로 집중하는 모습, 참으로 소중해 보입니다. 한편 토피어리 만들기 코너에서는 서툴지만 만들기에 열심히 집중하는 예비 아빠의 모습도 눈에 띄었는데요. 품씨는 서툴지만 정성 많은 전문가 못지않습니다. 임신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처음 하게 됐는데 같이 한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거 자주 참석해서 같이 교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육아방송은 오는 10월 22일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태교음악회의 현장 접수를 진행했는데요. 많은 임신분들이 양질의 태교음악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참여했습니다. 제가 임신하고 처음 왔는데 이런 데가 있는지 몰랐거든요. 처음 이렇게 접하니까 너무너무 좋고 이런 데가 있어서 너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3태아라서 3명이거든요. 저희 태명이 할렐루야 아멘인데 저희 할렐루야 아멘 태어날 때까지 항상 건강하고서 엄마랑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보건복지부는 아이 낳고 기르기 편한 출산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간은 육아에 필요한 알찬 정보를 쏙쏙 알려주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임산부가 알아야 할 임신성 당뇨 예방 생활 수칙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육아방송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전국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협의회장 이종신입니다. 이 시간에 장애아통합 보육 환경 조성의 활성화에 대한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장애아통합 보육이라 하면 먼저 장애 인식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장애아통합 보육은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접근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사회가 사회통합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회통합이라 하면 차이가 차별이 아닌, 그래서 함께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죠. 영유아기의 교육은요, 나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또 어떤 편견 이전에 각각의 개별성을 가지고 상호작용하는 것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장애통합보육을 경험하게 되면 아이들은 차이가 차별이 아닌 것을 배우게 되는 그런 사회통합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현장에서 장애아 통합보육의 어떤 상황들을 살펴보면 너무나 많은 이점들이 있습니다. 장애통합보육은요, 장애아동과 일반아동, 비장애아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장애 부모 그리고 비장애 부모 이렇게 어우러져서 생활하는 보육 환경을 이야기하는데요. 먼저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기존의 분리된 환경에서 경험할 수 없는, 즉 일반 아동과 더불어서 일상생활을 함께 하면서 그 안에서 소속감과 참여하는 가운데 전인적인 발달을 이루게 되고요. 비장애아동의 경우에는 현재 우리 사회가 인성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데 비장애 아동들은 장애 아동의 어려운 점들을 도와주고 함께하는 가운데에서 자기의 존재감이나 자아 존중감들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아 존중감이 잘 형성된 아이들은요, 생활 가운데서 여러 가지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한 도전들을 하게 되면서 성취감이나 또는 창의성들을 기르게 되는데요. 이런 점에서 볼 때 일반 아동, 비장애 아동의 경우 장애통합 환경이 너무나 좋은 그런 교육 환경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장애 부모의 경우에는 일반 아동 발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장애통합 보육 환경에서. 그리고 일반 보육의 참여를 통해서 소속감을 얻으면서 자연스럽게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요. 비장애 아동의 부모인 경우에는 장애아 통합보육 환경에서 보면 장애아를 포함해서 모든 아이들에 대한 보육 과정이 아이들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어떤 접근, 그리고 세밀한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혜택을 비장애 부모로서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경험하게 대한 다양한 문제 행동들에 대해서 그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여러 가지의 긍정적인 어떤 정보라든지 자극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점들이 또한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님들에게도 좋은 그러한 교육 과정이면서도 기대할 수 있는 양육 환경이 바로 장애통합보육 환경이라는 점입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역사회적 측면이 있겠는데요. 이 장애통합보육 환경에서는 장애아동의 사회 적응력을 높이게 되죠. 그래서 장애를 통해서 발생되는 2차적인 그런 장애를 예방할 수 있고, 더불어서 사회 문제를 예방할 수 있게 돼서 사회적인 어떤 비용 부담을 감수할 수 있다는 점이 있겠고요. 그리고 장애통합보육 환경은 또 다른 어떤 형태의 어떤 기관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보육 환경에서 통합되어지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사회적 비용을 감수할 수 있다는 것을 더불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애아와 비장애아가 함께하면 통합니다. 장애아 통합 보육은 작게는 발달 과정에 있는 영유아의 인성과 전인 발달을 이루는 가장 효과적인 교육 과정인 동시에 크게는 우리 사회에서 사회 통합을 이루는 최우선적인 방법입니다.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장애아 통합 보육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면서 또한 아낌없는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 도입된 긴급 돌봄 서비스가 이용률이 1%대에 머무는 등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긴급 돌봄은 갑작스러운 야근이나 출장 등으로 양육 공백이 생길 경우 당일 신청에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인데요. 돌봄이 처우와 같은 비용 문제, 또 이용자와 돌보미를 연결하는 문제 등으로 여전히 맞벌이 부부의 보육 사각지대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육아 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